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대답이 왜 약하지? 자, 우리 문제풀이반 고급영양학을 시작하게 될 텐데, 고급영양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답답합니까? 저도 그래요. 열심히 작년 교재에 있던 것 중에 프린트물로 냈던 거를 안으로 많이 넣었는데, 또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풀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과목이다 보니 잘 해야 할 텐데, 시작할 땐 항상 넉넉히 하고 끝에 가서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위험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골고루 깊숙이 하면 우리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적용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밤마다 구슬을 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잘 적중하기를 유리구슬을 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름달이 뜰 때는 저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탄수화물인데 여전히 탄수화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단백질이랑 연결된 거, 또 지방이랑 연결된 문제들이 같이 나오니까 이제는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섞여 있더라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 쌍둥이 문제를 할 때 이 쌍둥이 문제라는 이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뭐로 하려고 했냐면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문제? 이렇게 이걸 하면 절로 가고, 근데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꼬꼬물 이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의미는 맞습니다. 한 문제를 했으면 보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또 유추해서 하나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 수 있어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지식을 넓히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를 보면 멀리서 보면서 이 출제자가 뭐를 원하는구나가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정말 단답식처럼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넉넉한 그 지식 재산이 있으면 문제를 풀었을 때 멀리서 볼 수 있게 되고, 이 출제위원이 원하는 중심된 게 뭘까, 많은 답들 중에서 왜 이 문제를 냈을까라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도가 튼 거죠. 근데 가장 신기는 아니고 그런 눈이 밝아져야 되는 과목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영양교육. 영양교육은 정말 이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답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것도 답일 수 있고 이것도 답일 수 있는데, 이 출제자가 원할 적에는 어느 쪽을 포커스로 맞췄나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내는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기를.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끔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넓게 공부를 하는 거. 저는 항상 넓게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제가 자료든지 문제 풀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탄수화물부터 나가고 프린트물 오늘 나눠준 것도 같이 나갈 거니까 옆에 두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1번. 자, 당 내응성을 정의하고 포도당 내성 인자 세 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당 내응성이라는 거를 딱 요약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글루코즈에 대한 내성일까요? 글루코즈를 잘 사용하는 걸까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라는 말 때문에 잘 안 사용하는 거를 척도를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 사용하는 능력을 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응성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생체 내 포도당의 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생체 내에서 포도당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 생체 내 포도당의 처리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당 내응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당뇨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응성은 높을수록 좋아요.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빨리 조직으로 들어가거나 에너지로 빨리 쓰여지는 것이 내응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포도당 내성 인자가 되는 세 가지, 우리가 이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었는데 뭐가 있는가?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단백성 질소화합물로 해당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으로는 나이아신이 있었고, 무기질로는 크롬, 그 다음에 비단백성 질소 포함물은 글루타치온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과 나이아신과 크롬. 그래서 크롬이 유일하게 잘하는
그 체내에서의 기능이 바로 이 당 내응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롬을 말할 때 그 당과 관련된 것이 높은 걸로 해서 당 내응성이 높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무기질이라고 보면 돼요. 셀레늄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항산화 능력이 있는 무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크롬은 당 내응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무기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뜻이에요. 예, 그렇게 특별한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저기 쌍둥이 문제 1-1을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당 내성 혹은 당 내응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 포도상 처리에 문제가 되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슐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가 적게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 작용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나 작용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슐린 분비나 그 작용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당 내성이 저하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 내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임신 전반기, 후반기 중에 언제예요, 그러면? 당 내응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후반부죠. 그걸 우리는 당 내응성이란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저항성 혹은 민감성이라는 말로 했는데 당 내응성이라는 말을 써도 동일하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1-2 앞에 했던 것처럼 비타민은 나이아신, 무기질은 크롬, 비단백성 질소 화합물은 글루타치온. 그래서 1-2에서 쭉 적고 여기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도 한번 적어보자고요. 뭘까요?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다. 다시 교재로 가서 두 번째,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감미도가 증가하며 단당류인 이눌린을 구성하는 당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제 1번이죠. 그 다음에 이 중합체인 이눌린이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를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갈로 1번에 해당하는 정의 어떤 당일까라고 했을 적에 답은 뭘까요? 과당이에요.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서? 신장의 어디에서? 사구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분비 기능 세 가지 중에 뭐가 일어나죠, 거기서? 여과가 일어나는데 여과만 일어나고 다시 세뇨관으로 갔을 때 재흡수나 분비 기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는 쓰지 말고 2-1번 쌍둥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여기 설명되어져 있는 건데 자,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여기서는 우리가 이눌린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GFR은 밑에 이제 전체 풀네임이 있습니다. GFR 물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물질이 이용이 됩니다. 이 물질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눌린이에요. 이눌린이면 티오 항산 나트륨, 크레아티닌, 만니톨 순서이다. 우리가 GFR 물질로 수업 시간에 봤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죠? 지금 했던 이눌린과 또 하나 크레아티닌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 GFR 물질로 쓰여지는 이유는 동일해요. 그것이 이제 밑에 설명이 될 텐데 순으로 되어지며 GFR 지표의 의의는 떨어집니다. 밑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은 이눌린만큼은 못하지만 측정도 비교적 용이하고 피험자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부담은 이 생리적인 부담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는 GFR의 임상적 지표로 널리 이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는 것은 이눌린인데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생체 지표는 뭐다? 크레아티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FR 물질을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가 우리 교재 문제의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 GFR 물질들은 혈장에서 무엇과 결합이 되어 있는가 하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과라는 걸 하려면 작아야 되죠. 작아야지 체에 위에 걸러지지 않고 밑으로 쑥쑥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걸러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로? 단백질은 너무 크니까
저 밑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걸려져서 계속 혈관 속에 유지하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물질들은 단백질과 결합되어져 있으면 여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동그라미 1번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GFR 물질들은 혈장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고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사구체에서 무엇만을 한다? 여과만을 받으며 사구체 이외의 세뇨관에서 무엇도 받지 않는다. 제흡수와 분비 혹은 분비와 제흡수 둘 다 받지 않기 때문에 이 GFR 물질을 우리가 그 시료로 썼을 때 여과되는 양, 그러니까 여기서 여과된다라는 것은 소변으로 나오는 양만 체크하면 돼요. 맞죠?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보다 이게 떨어지거나 많아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나오면은 여과가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소변에서 이 크레아티닌이라든지 이눌린이 안 나왔어. 많이. 그러면 어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사구체가 고장 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구체 여과율 측정이라고 했고, 사구체 여과율의 지표로 쓰인다는 거는 사구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자꾸 떨어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중에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소변으로 안 나오면. 나와야 할 것들이. 그러니까 사구체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지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눌린이고 가장 보편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크레아티닌이다.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소가 생체에서 제공하는 공통된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장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장작용을 한다.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장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장작용을 하는 것이 올리고당과 식이섬유소가 체내에서 주는 건강상 유익한 점이다. 네 번째요. 장내 미생물의 발육을 활성화시켜서 장에 유익하게 되는 이당류는 무엇일까요? 뭡니까? 이당류 중에서는? 유당, 락토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4-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산균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것의 특징과 생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했어요. 정의. 유산균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4번하고 4-2번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정의로 얘기를 하면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딱 집어서 뭐가 유산균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균이 있어요? 유산균은 그 유산균이라고 한 큰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 속에 작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큰 유산균 속에 4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유산균이라고도 하고 각각의 이름을 들어서 무슨 균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뭐 락토바실러스라든지 그 비피더스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을 포함하는 큰 단위의 이름이 유산균이에요. 그럼 유산균을 왜 유산균이라고 하냐? 얘네들이 발효를 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유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